지금 이 순간에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서 주식 계좌의 빨간불을 확인하거나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조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숫자가 주는 안도감,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2026년 5월이 되면 그 숫자는 당신의 것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모두가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엔비디아가 영원히 오를 거라고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화려한 파티장 뒷문으로 누군가는 이미 조용히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현금만 무려 3,2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조 원이 넘는 돈을 챙겨서 말이죠. 바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왜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쥐고 숨죽이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파티는 이미 끝났고 이제 웨이터가 천문학적인 계산서를 들고 문을 가로막을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계산서를 받아들 사람은 먼저 나간 부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드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돈 먹는 하마 이야기부터 해보죠.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AI 경쟁, 겉으로 보면 화려한 혁신 같지만 실상은 거대한 치킨 게임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내년 한 해에만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020억 달러, 한화로 약 800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나라 살림 전체 예산보다 많은 돈을 오직 서버를 짓는 데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가성비입니다. 자판기에 100만 원을 넣었으면 최소한 100만 원어치 물건은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AI로 벌어들인 직접적인 수익은 고작 4% 수준입니다. 800조 원을 넣었는데 껌값도 안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공장 짓는 데 다 쓰고 남는 게 없는 장사.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내 의자가 사라질까봐 겁에 질려 돈을 부려대는 아주 비싼 의자 뺏기 게임인 겁니다. 혹시 시스코라는 기업을 기억하십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세상을 집어삼킬 듯 했던 네트워크 장비의 제왕이었죠. 당시 시스코는 인터넷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하나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지만 거품이 꺼진 뒤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려한 AI 차트가 어쩌면 20년 전의 그 차트와 데칼코마니처럼 겹쳐 보인다면 과장일까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바로 원형성, 즉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서 AI를 만들고 그 AI가 돈을 못 버니 더 성능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뱀 같은 형국인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너무 많은 비용, 너무 적은 이익이라고 경고장을 날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 시장에서 기업들끼리 서로의 매출을 올려주는 이 위험한 폭탄 돌리기 게임. 과연 폭탄이 터지는 순간 그 파편은 누가 맞게 될까요? 폭탄이 터지기 직전 가장 먼저 낌새를 채고 도망치는 건 언제나 내부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AI 대세론을 믿고 주식의 매수 버튼을 누르는 동안 정작 그 회사의 주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들은 올해에만 수조 원어치의 자사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도
주가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바로 그 시점에 말이죠.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요. 이건 명백한 대피 신호입니다. 선장은 이미 구명보트를 타고 떠났는데 승객들은 선상 파티가 영원할 거라 믿으며 춤을 추고 있는 꼴입니다. 특히 현금왕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현금 비중을 역사상 최대치로 늘렸다는 사실은 2026년 경제에 닥쳐올 충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이미 현금이라는 방공호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우리의 기초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제 시선을 월스트리트에서 여러분의 현관문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세계 지도를 그린다면 유독 붉게 타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가계가 짊어진 빚은 무려 1,400조 원.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냐면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통째로 다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빚을 누가 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 하나만 믿고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삼정 40세대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월급날 돈이 들어오자마자 원리금이라는 진공청소기가 순식간에 빨아들이고 잔고에는 0만 남는 허무함. 우리는 이것을 좀비 가게라고 부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커피 한 잔, 옷 한 벌 살 여력이 없어 경제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죠. 내수가 질식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만성질환이라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당장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급성 쇼크입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을 까보면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에서 1천억 원짜리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시행사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억, 300억? 아닙니다. 고작 30억 원입니다. 자기 돈은 단 3%만 넣고 나머지 97%는 전부 남의 돈을 빌려서 짓는 겁니다.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3만 원을 들고 카지노에 가서 100만 원짜리 판돈을 거는 아주 위험한 도박판이죠.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빚으로 쌓은 바벨탑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경고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이 3%의 도박이 대박을 터뜨렸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바람이 불면 그 거대한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건설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결국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예금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3%가 97%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이 기형적인 상황. 그런데 이 화약고에 불을 붙일 결정적인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5월 9일. 이 날짜를 달력의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십시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D-Day가 바로 이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5월 10일부터는 집을 팔 때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10억을 벌면 8억 2천만 원을 나라가 가져가는 셈이니 사실상 거래 금지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은 5월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집을 던지려 할 겁니다. 시장의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겠죠. 하지만 이걸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불행히도 없습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강력한 족쇄를 채워놔서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파는 사람은 아우성을 치는데 사는 사람은 손이 묶인 상황. 우리는 이것을 거래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절벽 아래에는 가격 폭락이라는 깊은 크레바스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 사람들은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 기대조차 사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곳간이 말 그대로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만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자입니다.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나랏빚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2026년에만 36조 원입니다. 이 돈이면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거나 무너지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가 자기도 병에 걸려 링거를 꽂고 있는 형국이죠. 이제 정부는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2026년의 경제 위기는 철저한 각자 도생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내부의 문제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진짜 거대한 파도는 바다 건너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미국입니다. 수십 년간 잠자던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싼 엔화가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투자했던 자산들을 다 팔아치우기 때문입니다. 마치 썰물처럼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떠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거대한 진공청소기를 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면서 전 세계의 달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돈을 회수해가고 미국은 돈을 빨아들이는 상황.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요동치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유동성 쇼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400조 빚더미 위에 앉은 한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부의 빚 폭탄과 외부의 유동성 위기. 이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마지막 악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입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게 석유는 혈액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출근길에 넣는 주유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데 경기는 바닥을 기는 최악의 생지옥. 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2026년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파멸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버블 붕괴형입니다.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실적 실망감으로 40% 이상 폭락하고 그 여파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강타하며 대한민국 수출길이 막히는 그림입니다. 둘째, 한국형 부채 위기입니다. 5월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고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줄도산하는 금융시스템 붕괴 시나리오죠. 셋째, 글로벌 유동성 발작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엔화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고 국가 신용등급마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정말 끔찍한 건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퍼펙트 스톰처럼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출은 막히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환율과 이자는 치솟는 상황. 경제학에서는 이를 복합위기, 폴리크라이시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10년간 빚으로 쌓아올린 가짜 성장의 대가를 치르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울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국가가 나를 구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십시오. 이미 1,000조 원의 빚을 진 정부는 여러분에게 던져줄 구명조끼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빚을 줄이십시오. 수익률이라는 환상 대신 현금이라는 현실을 꽉 쥐십시오. AI 대마주가 영원할 거라는 믿음,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에서 내려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징후는 언제나 데이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2026년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휩쓸려 떠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지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희 채널은 그 험난한 파도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단 하나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먼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